1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던 그 아침, 저는 신문을 가지러 현관문을 열다가 발밑에 놓인 빨간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봉투. 한국에서 빨간 봉투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날 아침 제가 발견한 그것은 왠지 불길해 보였습니다. 봉투는 묘하게 축축했고 누군가 급하게 내려놓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그 위에 적힌 글씨를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장모님, 이걸 보시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발요. 시간이 없습니다.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쓴 듯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위 김태준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박영숙, 올해 65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남편 최진우와 함께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68, 중학교 교감을 지낸 후 5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최수진, 35살입니다. 수진이는 저희의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3년 전 김태준이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태준이는 IT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우리 딸을 아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태준이는 저희 앞에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수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두 분도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빨간 봉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와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장모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저는 이미 아무튼 시간이 없습니다. USB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개월간 몰래 수집한 것들입니다. 녹음 파일, 사진, 문서들입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하지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꼭 확인해 주세요. 수진이가 두 분을 해치려고 합니다. 보험금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거 대상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합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절대 수진이와 단둘이 있지 마세요. 수진이가 주는 음식이나 약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이 USB가 제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을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 김태준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딸이 우리를 해치려 한다니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수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효녀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왔고 용돈도 자주 드렸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하지만 태준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편지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거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남편을 깨우기 전에 먼저 혼자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게 오해거나 실수라면 남편을 쓸데없이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증거자료 생명보험 사기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폴더를 열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녹음 파일 20개, 사진 파일 50여 개, 그리고 문서 파일 여러 개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녹음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파일명은 2024년 10월 15일 수진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언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수진아. 네가 조급해하면 들킬 수 있어. 지금까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잖니. 의사도 협조하고 있고, 보험도 다 준비됐고. 이번에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태준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어제 제 노트북을 보려고 했어요.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럼 그 남자도 정리해야지. 어차피 보험금 받고 나면 너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 해줘야 하니까 차라리. 알았어요, 엄마. 태준이는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아니, 떼어야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냥 이혼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럴 겁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겠죠. 하지만 다음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녹음 파일. 파일명은 2024년 10월 22일 수진 독백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냉장고에 약을 넣었어. 엄마 혈압약이랑 비슷하게 생긴 알약으로 바꿔놨어. 디곡신. 심장약이지. 치사량이 아주 적대. 조금씩 먹이면 천천히 심장이 약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멈춰. 늙으신 분들은 원래 심장이 안 좋으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해.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혼자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녹음일기를 쓰듯이요. 아빠 쪽은 더 쉬워.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했어. 협심증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협조해 주셔서 차트에 다 기록됐어.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지.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면 남편이 깰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태준이는 정말 순진해. 보험 수익자를 나로 바꾸는 것도 아무 의심 없이 했어. 당연히 배우자가 받아야지라면서. 바보 같은 남자. 3억이야, 3억. 게다가 엄마 아빠 보험까지 합치면 거의 5억 가까이 돼. 5억. 우리 딸이 우리 목숨을 5억에 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니네 부모님은 나를 의심도 안 하시잖아. 너무 순진하셔. 효녀 수진이를 믿으시니까. 우습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더라. 속은 전혀 모르면서. 딸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낄낄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매달려 구역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액만 조금 나왔고 목이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게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눈을 뜨면 평범한 아침이고 저는 딸 걱정을 하며 아침밥을 차리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고 눈가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파일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약병이었습니다. 라벨에는 디곡신 0.25mg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태준이가 손글씨로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발견. 심장약. 치사량 2mg. 노인의 경우 더 적은 양으로도 사망 가능. 두 번째 사진은 우리 집 냉장고 안이었습니다. 김치통, 반찬통들 사이로 약통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약통 위에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표시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남편이 놀라서 침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왜 그래? 영수가.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보험증권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증권이었습니다. 가입금액 2억 5천만 원. 수익자는 최수진. 하지만 우리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앉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 USB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의 편지, 녹음 파일들, 사진들. 처음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누가 우리 딸을 모함하는 거야. 하지만 녹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진을 보면 볼수록 남편의 얼굴에서 확신은 사라져갔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수진이를 어떻게 키운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잘못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문서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상세한 계획서였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고 날짜별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8월 20일 협력의사 섭외 완료. 노원구 의료원 정호진 과장. 9월 1일 아빠 건강검진 예약. 결과 조작 준비. 9월 15일 건강검진 결과 조작 완료. 협심증 및 부정맥 진단 기록. 10월 3일 1단계 시작. 엄마 혈압약 교체. 디곡신 투여 시작. 10월 10일 엄마 어지러움 증상 호소. 계획대로 진행 중. 10월 18일 아빠 생명보험 가입 완료. 수익자 최수진. 10월 20일 김태준 의심 시작. 노트북 비밀번호 물어봄. 위험 요소. 10월 25일 김태준 제거 계획 수립. 계단 사고로 위장 예정. 11월 5일 2단계 준비. 최종 단계 진입. 11월 12일 디데이. 엄마 아빠 교통사고 위장 예정. 저녁 식사 초대 후 실행. 오늘이 11월 9일이었습니다. 3일 후면 우리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남편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남편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쯤 되었나 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운 전화였을 텐데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오랜만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목소리는 밝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우리 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요. 그래. 잘 잤어. 수진이는 저도요.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오랜만에 엄마 아빠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아빠도 계시죠?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표 갈비찜요. 진짜 오랜만에 먹고 싶어요. 태준이도 데리고 갈게요. 6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태준이도 데리고 온다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태준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혹시 이미 수진아, 태준이는 괜찮아? 네. 왜요, 엄마? 태준이 멀쩡한데요. 어제 회식하느라 늦게 들어와서 지금 자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준이가 멀쩡하다면 왜 이 USB를 우리 집 문 앞에 두고 갔겠습니까? 아,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보자. 갈비찜 해놓을게. 감사해요, 엄마. 그럼 나중에 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6시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오전 6시 반이니까 11시간 반 남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여보, 저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혹시 수진이가 변명을 하면 영수가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 차려. 우리 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시간이 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냉장고 먼저 확인합시다. 우리는 함께 냉장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반찬통들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은 약통이 있었습니다. 빨간 스티커까지 똑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만지지 마세요. 위험해요. 저는 비닐장갑을 꺼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장갑을 끼고 약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혈압약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약통을 지퍼백에 넣고 봉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희미하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위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아, 어디 있어? 괜찮아? 저 지금 병원이에요. 응급실. 무슨 일이야? 장모님. USB. 받으셨죠? 그래, 받았어. 지금 다 확인했어. 태준아, 넌 괜찮은 거야? 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사고야. 어디가 다쳤어? 사고가 아니에요. 수진이가 밀었어요. 뭐라고? 어젯밤에 제가 수진이 핸드폰을 몰래 봤거든요. 그걸 들켰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 나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태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태준아. 장모님, 조심하세요. 수진이 오늘 밤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경찰서 가자. 노원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혹시 수진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7시 반이었습니다. 민원실로 달려가 당직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목숨이 위험합니다. 형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당직 경찰관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저희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곧바로 형사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강력팀 강민호 형사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를 따라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USB와 지퍼백에 담긴 약통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딸이 저희를 죽이려고 합니다. 강 형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이상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전문가답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저는 USB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사위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입니다. 강 형사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파일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강 형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따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녹음을 들었을 때 강 형사는 다른 형사 2명을 더 불렀습니다. 박수진 형사와 이재훈 형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든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녹음, 사진, 문서들. 이건 강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계획적인 살인 음모입니다. 박 형사가 약통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국과수에 보내야 합니다. 성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위분부터 찾아야겠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십니까? 그게 전화가 끊어져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응급실이라고. 강 형사는 즉시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료원, 노원을지병원, 한양대병원, 네 번째 병원 상계백병원에서 답이 왔습니다. 네, 김태준 씨라는 환자분. 새벽 5시경 구급차로 이송되어 현재 입원 중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강 형사는 전화를 끊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시죠. 저희도 동행하겠습니다. 상계백병원까지는 차로 20분이 걸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출동했고 저희는 강 형사의 차를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는데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십니까? 저희는 장모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후두부에 심한 타박상이 있고 두개골에 금이 갔습니다. 뇌출혈도 있고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처 패턴이 좀 이상합니다. 단순히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상처치고는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부자연스럽습니까? 후두부에 타박상이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 여러 군데 상처가 생기는데 이 환자는 마치 둔기로 한 번 세게 맞은 것 같은 형태입니다. 그럼 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형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형사, 사건 현장 확인해 아파트 CCTV 확보하고 알겠습니다. 박 형사가 나갔습니다. 이 형사, 최수진 씨 소재 파악해. 네. 이 형사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태준이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 착한 청년이 우리를 지키려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 형사가 돌아왔습니다. 형사님, 최수진 씨 휴대폰이 꺼져 있습니다. 집에도 없고 회사에도 오늘 연차를 냈다고 합니다.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1동 1004호입니다. 그건 수진이와 태준이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였습니다. 일단 그 집에 가봅시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수진이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마스터키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은 없었지만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옷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 형사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여기 봐. 옷장 안에는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이 몇 개 비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간 것 같습니다. 거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열어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압수해서 포렌식 팀에 넘깁시다. 침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강 형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를 발견하고는 저희를 불렀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것은 건강검진 결과지였습니다. 남편 진우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님 검진 결과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작년부터 노원구 의료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거기 아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강 형사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협심증, 부정맥 진단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수진이가 건강하다고만 했지.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강 형사와 다른 형사들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USB에 나온 그 협력 의사가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강 형사가 서류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원구 의료원 내과 정호진 과장. 바로 병원으로 갑시다. 노원구 의료원은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저희도 가끔 이용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과로 향했습니다. 접수처에서 정호진 과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진료 중이십니다. 경찰입니다. 급한 일이니 잠시 나오시라고 해주십시오. 간호사가 당황하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강민호 형사입니다. 정호진 과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최진우 씨의 건강검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정호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환자 정보는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수사상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형사가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정호진은 마지못해 진료실로 들어갔고 우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전자 차트를 열었습니다. 남편 진우의 검진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강 형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최진우 씨는 올해 9월에 협심증과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남편이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진단 받은 적 없습니다.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정호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을 텐데요. 아니요. 당신은 제게 한 번도 직접 설명하지 않았어요. 항상 수진이가 대신 결과를 전해줬어요. 강 형사가 정호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정호진 씨, 최수진과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어떻게 아는 사이죠? 정호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대학 동창입니다. 그뿐입니까? 정호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옛날에 잠깐 사귄 적 있습니다. 이 형사가 즉시 컴퓨터로 정호진의 신상을 조회했습니다. 정호진, 만 42세, 연세대, 의대 졸업, 노원구의료원 재직 10년.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형사님, 이 사람 5년 전에 의료사고 연루된 적 있습니다. 환자 차트 조작 의혹으로 내부 조사 받았는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네요. 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호진 씨, 최진우 씨의 차트를 조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협심증과 부정맥 진단은 정확한 겁니까? 그건 대답하십시오. 정호진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형사가 USB 파일 중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형사님, 여기 정호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강 형사가 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호진 오빠,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끝이야. 약속할게.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이건 너무 위험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정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 몇 년 더 사시나, 지금 가시나 별 차이 없어. 그리고 오빠,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 그 일 기억하지? 이지혜 학생 시험지 바꿔치기 한 거. 아직 증거 다 가지고 있어. 당시 CCTV 영상이랑 오빠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 수진아, 그건 오빠가 안 도와주면 그 증거 학교랑 의사협회에 다 제출할 거야. 그럼 오빠 의사 면허 박탈이야. 알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호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지혜 학생 시험지 바꿔치기가 뭡니까? 정호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수진이가 장학금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까? 네, 이지혜라는 동기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답안지를 수진이 답안지랑 바꿨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서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수진이를 사랑했으니까요. 그 애가 부탁하면 저는 뭐든지 해줬어요. 정호진의 목소리는 비참했습니다. 그 일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지혜 학생도 그냥 자기가 실수한 줄 알았고, 하지만 수진이는 증거를 다 확보해뒀어요. 저를 협박하려고. 그래서 이번에도 협박에 못 이겨 차트를 조작한 겁니까? 정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시킨 대로 했어요. 최진우 씨 검진 결과에 협심증이랑 부정맥을 추가했어요. 실제로는 아무 이상 없으셨는데 왜 그런 조작을 하라고 했습니까? 보험금 때문이라고 했어요. 심장 질환이 있으면 나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셔도 자연사로 처리된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정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정호진, 문서위조 및 살인교사,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호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발견된 약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디곡신 0.25이 확인되었습니다. 혈압약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용량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수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강 형사가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수진이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오늘 새벽 5시 인천 월미도에서 잡혔습니다. 월미도. 저는 그제야 기억해냈습니다. 거기 수진이 이모 별장이 있어요. 인천 월미도까지는 차로 1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차 3대가 출동했습니다. 강 형사와 저희는 선두 차량에 탔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계획한 걸까요? 혹시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수진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 치밀한 계획서, 협력자들을 협박하고 조종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 딸이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영수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각오해야 해. 우리가 알던 수진이는 이미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월미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별장은 한적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제 동생 영미가 10년 전에 산 별장이었습니다. 영미는 4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별장은 그대로 비워두었습니다. 가끔 수진이가 관리한다고 했었습니다. 경찰은 별장을 포위했습니다. 강 형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딸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은 금방 사라졌고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엄마, 아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경찰분들까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수진 씨,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잠깐만요. 수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살인 미수요? 제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김태준 씨를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수진이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결코 잡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처럼요. 강 형사가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김태준 씨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의 녹음, 계획서, 사진, 공범들과의 대화 전부요. 그제야 수진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태준이가, 그 남자가. 수진이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태준이, 그 바보 같은 남자가 결국 해냈네요. 대단하네. 정말 대단해. 저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딸은 웃음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왜요? 돈 때문이죠, 엄마. 엄마 아빠가 가진 거 전부. 어차피 제 거잖아요. 나중에 물려받을 거. 지금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급한 돈이 필요했니? 우리한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도와준다고요?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뭘 하려고 해도 아직 이르다. 좀 더 생각해봐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전 35이에요. 언제까지 부모 허락받고 살아야 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부족한 게 있었니? 수진이는 한참을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거요? 없어요. 엄마 아빠는 완벽한 부모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죠. 착한 딸,
효녀 수진이로 평생 살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요. 자유롭게 산다는 게 부모를 죽이는 거니? 네. 수진이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무 오래 사세요. 제 또래 친구들은 벌써 유산 받아서 사업하고 집 사고 자유롭게 사는데 저만 기다려야 해요. 언제까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키운 건 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35년 동안 가면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강 형사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들어봅시다. 수진이는 저희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은요.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 엄마 아빠의 친딸이 아니에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전 입양된 아이예요. 맞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평생 비밀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절대 말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 친엄마가 찾아왔어요. 2년 전에요.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제 진짜 엄마를 만난 거니까. 하지만 곧 깨달았죠. 엄마는 저를 사랑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찾아왔다는 걸. 수진아, 하지만 이상한 건요. 그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솔직하잖아요. 돈 때문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게. 가짜 사랑으로 저를 속이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사랑?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가뒀죠. 네가 우리 딸이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때문에 살아라. 그게 사랑이에요? 수진아, 그건 이제 됐어요. 어차피 끝났어요. 경찰이 다시 다가왔고 이번에는 수진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끌려가면서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하지 않아요. 후회도 안 해요. 다만 태준이 그 바보가 눈치챈 게 아쉬울 뿐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 친엄마를 찾아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수진이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두 분,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말한 친어머니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남편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박순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수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죠. 연락처나 주소 아십니까? 아니요. 입양 당시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형사, 박순이라는 여자 신상 조회해봐. 5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추정. 1시간쯤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 박순이 찾았습니다. 현재 인천 부평구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뭔가 있어? 이 여자 전과가 있습니다. 10년 전 사기죄로 징역 2년 살았고 5년 전에도 보험 사기 미수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강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소 보내. 우리는 인천 부평구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 형사가 관리인을 불러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술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일기장이었습니다. 박순희의 일기장이었습니다. 2022년 8월 3일 드디어 내 딸을 찾았다. 최수진, 35년 만이다. 이제 이 애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지. 2022년 9월 10일 수진이를 만났다. 처음에는 경계하더니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순진하네. 역시 내 딸이야. 2023년 1월 5일 수진이에게 양부모 이야기를 했다. 저 사람들은 너를 이용하는 거야. 진짜 부모가 아니야. 수진이 얼굴이 변하더라. 좋아. 이제 조종하기 쉬워졌어. 2023년 6월 20일 수진이에게 계획을 제안했다. 양부모를 제거하고 유산을 받자고. 처음에는 거부하더니 점점 마음이 움직이는 게 보여. 2024년 3월 15일 드디어 수진이가 동의했다. 내 딸답게 똑똑하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순희가 수진이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어떻게 증오심을 심어줬는지, 어떻게 살인 계획을 함께 짰는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8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수진이가 양부모를 처리하면 우리는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5억, 평생 놀고 먹을 돈이다. 드디어 내 인생도 피겠네. 강 형사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박순희를 수배합니다. 재판은 석 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반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용당했어요. 친어머니한테요. 변호사가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수진이는 정상으로 판정받았습니다. 피고는 명확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박순희도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으로 도피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잡혔습니다. 재판정에서 박순희는 수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애가 다 계획한 거예요. 저는 그냥 조언만 했을 뿐이에요. 수진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짓말. 엄마가 먼저 제안했잖아요. 둘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서로가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판결했습니다. 피고 최수진, 살인미수, 보험사기,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박순희, 살인교사, 보험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정호진은 방조 혐의로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태준이는 4개월 만에 깨어났습니다. 긴 재활 끝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희는 태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이도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수진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알아.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모든 것이 끝난 후 저희는 이사를 했습니다. 노원구를 떠나 경기도 파주로 갔습니다.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수진이가 저희를 쳐다보며 웃는 꿈, 독이 든 약을 먹는 꿈, 계단에서 떨어지는 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우리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가지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고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여보, 여기 봐. 토마토 정말 잘 됐어. 남편이 기뻐하며 토마토를 땄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씻어서 함께 먹었습니다. 달고 상큼했습니다. 맛있네. 응, 맛있어.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저희는 앞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응, 우리 잘 살아왔어.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딸을 잃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가진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우리가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가끔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이번 주말에 또 놀러 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태준이는 이제 우리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읽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읽어보자.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아직도 후회하지 않아요. 실패한 것만 후회할 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할게요.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했다는 거. 저는 그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용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 감옥에 들어와서 생각해봤어요. 진짜 부모는 저를 버렸어요. 돈 때문에 다시 찾아왔어요. 가짜 부모는 저를 키웠어요. 사랑으로요. 아이러니하죠. 이제 와서 깨닫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수진 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작은 상자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아이를요. 비록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요.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파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텃밭은 더 넓어졌고 이제 과일나무도 심었습니다. 사과나무, 감나무, 복숭아나무. 태준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내년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줄에 서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을요. 어느 봄날 복숭아꽃이 만개했습니다. 저희는 나무 아래 앉아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행복해.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상처를 안고,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